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이죠.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네, 이번에 최고위원 출마하셨습니다. 예비 경선 통과하셨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8번 임미애입니다. 어제는 7번이 오셨는데 오늘은 그래요? 8번이 오셨군요. 네, 네. 네, 어제는 박선원 의원님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기호 8번. 중국에서는 8자를 좋아하는데 행운의 숫자 8.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예, 네. 예. 빠빠빠. 역시 중국에 계셔가지고. 아니, 그건 아니고. 여하튼, 어떠십니까? 지금 워낙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너무 거칠게 진행이 그렇죠. 되어가지고 네. 사실 저처럼 평범한 시민들이 보기에는 좀 살살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도 좀 든데. 저희 어떻게 현장 보세요? 다니면 그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당원들도요? 네, 당원들도 오. 하고 사실은 어젠가 제가 그 뉴스공장에 가서 네네. 이야기를 하는데 그 여론조사 한 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 중에 보면 한 37% 정도인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직 지지 후보를 정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부동층이 있는 거예요. 예. 예. 근데 그 사람들이 저는 전당대회에 이번에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분들이 이 지금 벌어지는 이 상황을 보면서 굉장히 실망감이 커지면서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라는 우려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시작인데 네. 예, 이제 이번 주부터 오늘부터 충청권이 온라인 투표 들어가요. 그래서 네. 저는 좀 이제 미래 의제를 가지고 어떻게 민주당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성과를 뒷받침할 것인가라는 네. 의제를 가지고 전대가 치러졌으면 좋겠다라는 예. 생각이 있습니다. 원님은 어느 쪽이십니까? 친청, 친송, 친석 이렇게 계파가 나눠지던데 원님은 어느 쪽이세요? 원님 저는 친석계로 예,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제가 뭐 친문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예, 근데 저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뭔가를 이렇게 주장하거나 이래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확한 원칙은 네. 지도부는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 네. 그리고 저는 그렇다면 가장 적임자는 그래도 예. 현재 이재명 정부가 진짜 숨만 쉬어도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그리고 좀 편하게 당정 간의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후보로 이번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저는 김민석 후보가 아니겠느냐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변함이 없고요. 제가 이 얘기를 유튜브에 가서 했더니 예. 당원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그렇게 공개적으로 최고위원 후보들이 발언을 하는 순간 그 생각과 다른 당원들은 사실은 상처를 많이 받는다. 근데 그 전화를 받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언제부터 우리가 최고위원 후보들이 공개적으로 당대표 후보를 이 지지 발언을 했던 적이 있나 보니까 기억이 안 나요. 저도 벌써 20년인데 민주당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저도 그래서, 별로 생각이 안 납니다. 예, 그래서 민주당은 런닝메이트 개념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랬는데 지금 어쨌든간 그 전화를 받으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당원들이 이 상황에서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좀 반성이 됐어요. 예. 제가 들리는 소문으로는 우원식 의장하고 김부겸 전 총리가 네. 임미애를 민다. 그런 그 소문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친청, 친송, 친석 아니고 친우, 친김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두 분은 이제 아무래도 영남에서 오랫동안 민주당을 해온 개인 임미애라기보다는 민주당 영남의 민주당 당원 동지들에 대한 응원과 지지의 표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혹시 두 분께서 최고위원 뛰어야 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뭐 건네주신 당부 메시지 같은 거 있으실까요? 김부겸 총리. 아니 처음에 출마 결심하기 전에 이제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김부겸 총리하고는 이야기를 했는데. 네.
걱정을 좀 많이 하셨어요. 어떤 그거는 이번 전대가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뭐 당의 그 미래 의제와 관련돼서 논의가 되는 게 아니라 예. 심각한 계파 간의 싸움으로 될 가능성이 많고 그랬을 때 이쪽에 당원 규모가 너무 작아요. 영남권 당원이 영남이 너무 작다. 저희가 1.8%예요. 대구 경북 다 합쳐서 1.8%. 그리고 부울경까지 다 합치면 저희가 8% 정도예요. 이런 상황에서 네가 상처받지 않겠느냐, 뭐 소진되는 건 염려가 된다, 뭐 네.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셨고 다 찍어도 8%인데 되겠니? 뭐 너 예. 상처받을 텐데 꼭 나가야 되겠냐? 뭐 이런 식의 조언이었던 예. 아끼는 마음에서. 그리고 뭐 우원식 의장님은 예. 뭐 잘했어 이렇게 얘기하시죠. 잘했어. 그냥 그분 원래 후배들한테 스타일이. 그런 얘기 잘하셔요. 그래 해. 예, 잘했어. 뭐 이런. 그게 진짜 잘해서 잘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네. 가끔 우리 애들 키울 때 이런 예. 거 있잖아요. 네. 저지레를 했는데 네. 한심해. 그럼 이런 경우 있죠.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저희 아들은 헷갈려해요. 예. 저게 진짜 잘한다고 뭔가? 하는 건지 혼내는 건지 뭐. 헷갈린다. 우원식 의장님의 이 조언은 응원이죠. 헷갈린다. 응원. 아니에요. 예. 응원이에요. 응원. 잘했어. 잘했어. 근데 사실은 이제 최고위원 출마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영남 지역에서 계속 사실 이제 민주당의 소수로 네. 활동하시면서 이걸 좀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으셨고 저는 사실 이번에 영남의 기적이 좀 생길 거라고 지방선거 때 네. 그리고 김부겸 총리가 대구에서 시장에 당선돼야 대한민국 정치 판이 좀 바뀔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또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재판을 받고 있는 추경호 후보가 당선이 돼서 야 이게 대구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그때도 저희가 모셔서 말씀드렸는데 네. 최고위원이 되신다면 어떤 걸 좀 하시고 싶으십니까? 제가 출마를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이런 거예요. 당이라는 데가 선거에서 이기면 승리한 사람을 중심으로 모든 일이 돌아가요. 그런데 대구 경북의 입장에서는 한 번도 승리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지역이에요. 그렇지만 근 20년 동안 지켜본 대구 경북은 그곳에서 아무리 척박하다 하더라도 정말 이 매번 선거에서 자신을 헌신해왔던 그 많은 동지들 때문에 그래도 민주당 지지가 이만큼씩 올라가고 있거든요. 지금도 안정적으로 한 25, 30은 나와요. 네. 이건 대단한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김부겸 후보가 얻은 표도 역대 최대 득표를 한 거고요. 56만 8천 표니까. 예. 그런데 이기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 많은 유권자들의 표심은 민주당이 기억하지 않아요. 저는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56만 8천 표 태어나서 어쩌면 처음 민주당을 찍어본 대구 시민들의 그 마음을 이제는 민주당이 그걸 제대로 받아안고 제도적으로 뭐 정비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정비도 하고 그곳에서 성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키워주기도 하고 네. 기회도 더 제공해야 되고 이렇다고 생각을 해요. 전 그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내에서 이를테면은 이제 대구의 표심 TK에서 민주당을 하면서 헌신해온 그분들의 목소리 이것의 핵심 정책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뭐 영남소에 이런 건 좀 아닐 것 같고. 저는 이번에 당헌 개정안을 제가 발의를 했어요. 당헌 개정안. 당헌 90조에 예.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정확한 문구는 기억이 안 나지만 어쨌거나 취약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배출하지 못했을 때 그 지역의 비례대표로 배려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이런 규정이 있어요. 예. 배려할 수 있다 이렇게. 예. 근데 저는 이거를 좀 바꾸자는 거죠. 취약 지역이라고 하면 예. 그러니까 취약 지역에 대한 규정과 예. 그거를 직전 선거에서 혹은 이렇게 저는 이제 두 번의 선거에서 지역구 당선자를 배출하지 못한 시도의 경우 예. 그것을 취약 지역이라고 하고 그곳에 권리당원들의 경선을 통해서 비례 후보를 공천해야 한다. 해야 한다. 이렇게 의무규정으로. 그렇죠. 예. 요 케이스가 저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때 24년도에 준연동형이냐 연동형이냐 병립형이냐 막 갈등이 있었을 때 그때 이재명 당대표가
긴 시간 침묵 속에 수기 과정을 거쳤고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게 준연동형. 예. 그러면 대구 경북에서 오랫동안 해왔던 사람들을 어떻게 배려할 것인가 이게 고민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준연동형을 하면 시민사회단체에서 다른 소수정당이 들어오게 되면 민주당의 TU가 적어지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때 이재명 대표가 결정을 한 게 대구 경북의 권리당원들의 경선을 통해서 여성 1명, 남성 1명을 후보 추천을 해라. 그러면 비례로 받아줄게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들어왔잖아요. 예. 저는 저와 같은 케이스가 저 한 번의 사례로 끝나서는 안 된다. 제도화가 필요하다. 네. 그 이유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곳에도 민주당을 지지하고자 하는 유권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유권자들을 더 이상 외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 유권자들을 민주당이 끌어안는 방법, 그래서 소통하는 방법, 그래서 당세를 키워나가는 방법은 그 지역을 책임질 수 있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하나는 만들어 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죠. 이 당헌 90조 개정안에 대하여 당내 분위기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은 잘 모르죠. 왜냐하면 지금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앞두고 예. 당원 당규 개정에 관한 의견을 지금 취합하는 단계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의견서를 낸 거죠. 예. 근데 이거 꼭 최고위원이 되어야만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무래도 예. 제가 지난번 정개특위 들어가 보니까 대표의 의지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리고 저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영남의 1200만 시도민들하고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민주당이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있다 보니 그쪽에 언론 지형이 왜곡되었다 하더라도 민주당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거든요. 제가 나가서 민주당이 왜 3단 메가 프로젝트의 그 시작을 서남권에서 시작하는지 이런 얘기를 제가 하잖아요. 유권자들도 민주당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뭔 일을 해도 제가 당당하게 민주당의 이야기를 설득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영남에 있는 1200만 시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창구로서의 어떤 이제 인재를 발굴하는 루트를 당헌 90조 개정을 통해서 제도화하고 끊임없이 배출하는 구조를 만들어내자. 네네. 그래야 비단 영남 말고 강원도 사실은 그렇죠. 민주당한테는 험지이니까요. 뭐 이렇게 해서 전국 정당화를 하는 데 있어서 제도화는 이거는 누가 들어도 다 환영하거나 동의할 만한 일인 것 같은데 제가 또 하나 여쭈고 싶은 것은 지금 사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왜 이렇게 어려워졌나 결국 이제 평택을의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 그러면 민주당의 어떤 연대연합 정치를 어떻게 제도화되는 거냐 말씀 주신 대로 정개특위에서 아무리 임미 의원님 하셨지만 그리고 의원님들 개개인별로 농성장에 오셔서 그 개혁 사당 농성할 때요 선거법 개정을 위해서 나 지지해요라고 하지만 하나도 바뀐 게 없는 거예요. 맞아요. 이걸 어떻게 바꿀 거냐. 예. 제가 이제 그러니까 최고위원 출마하면서 평택의 사례를 어떻게 안 나오게 할 거냐 앞으로. 예. 그거는 전 사실 그런 당의 결정과 이후에 그 관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도부는 진짜 무책임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관련해서는 저희 최소한의 지도부 단위에서도 논의하는 과정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 논의가 제대로 충분하게 이루어졌는지 일단 우리 입장에서는 재보궐 사유를 우리 민주당이 제공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곳에 후보를 내는 게 맞는지에 대한 논의가 최소한 있어야 되는 거다. 그래서 만약에 후보를 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그러니까 그 당내 의견 수렴이 그런 방식으로 되었고 후보를 낸다 그러면 정말 총력을 기울여서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런데 후보를 그럼 내지 않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진보 세력들과의 연대에 필요하다. 또 이것이 이번 이재명 정부의 탄생에 함께 힘을 모았던 세력과 함께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나가는데 이게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후보를 안 내는 전략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김용남 후보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들이 이제 제기가 됐습니다만
그 당대표가 후원회장을 맡았는데 딱 한 번 오고 개소식 때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아무런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김용남 후보 입장에서도 좀 황당했을 것 같아요. 특히 이분은 영입 인사지 않습니까? 원래 민주당에 있던 네. 분이 아니라 영입해 오신 분은 좀 대우해 주는 게 있는데 이분은 또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김용남 후보 개인 입장에서 보면은 좀 황당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후보도 황당했다고 그렇죠. 한다면 네. 그곳의 당원들도 되게 황당하지 당황한 않았겠어요. 거죠. 당원들도 그리고 그렇죠. 사실은 직접적인 피해는 저희 또 대구 경북이었어요. 네. 그곳에서 선거 기간 내내 나오는 이슈들이 예. 보수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민주당에 대한 신뢰감을 떨어뜨리기에 되게 그 좋은 호재였다. 예, 그래서 저희한테도 예. 안 좋았죠. 뭐 TV만 틀면 늘 나오는 얘기가 예. 그곳에 이 갈등 상황이었으니 예. 저희한테 좋을 일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지 않으려면 사실은 뭐 조국혁신당, 진보당 그리고 뭐 그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뭐 이런 작은 정당들하고의 이제 연대 연합을 어떻게 할 거냐. 물론 이제 당장 선거는 없지만 내년에 또 경우에 따라서 이제 서울시장 그렇죠. 재보궐선거 재선거 강원도도 강원도 저 권성동 의원 지역구도 마찬가지고요. 이런데 다 또 이제 후보들마다 나올 텐데 차라리 이제 결선 투표제를 딱 만들어서 네. 그 클리어하게 그리고 선거 끝나면 딱 승복하고 다 같이 뛰게 이렇게 하든가 뭔가 이런 제도적 결단이 필요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이런 경우에 네. 그 지역의 유권자 분석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치 지형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해서 네. 승리하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를 저는 제 정당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네. 아니면 그쪽에 후보를 내려고 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정당들이 함께 만나서 의견을 모아나가는 과정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신천지 의혹은 어떻게 보세요? 저 이거 이제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이상 뭐 김민석 후보도 이걸 좀 정리를 한 것 같아요. 저는 그 스탠스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합수분에서 이거 수사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기 전에 네. 우리 당내에 이런 움직임이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 예. 그리고 설마 예. 또 일부에서는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국민의힘에만 들어갔겠어? 민주당에도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들어와서 집단적으로 당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를 하는 것은 그거는 업무 방해잖아요. 예, 예, 그렇죠. 정당 업무 방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나는 빠른 시간 내에 이분들이 만약에 이중당적 내지는 뭐 그런 의도로 들어왔다면 좀 당적을 정리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 스스로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전대 끝나고 나면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할 것 없이 한번 선관위에서 조사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의심받은 정청래 대표 측은 네. 이거 그냥 넘어갈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당장 근데 저는 후보 사퇴 요구를 하고 있어요. 예. 내일 뭐 9시에 MBC에서 첫 번째 토론회가 있는데 가장 뜨거운 쟁점은 신천지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근데 저는 처음에 그 반응을 보면서 김민석 후보가 제기를 했고 정청래 후보 측에서 이걸 받은 반응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저걸 왜 저렇게 반응하지? 이런 생각을 사실 했어요. 그냥 그래? 우리 당에도 그런 움직임이 있어? 그럼 이건 철저하게 조사해야지. 라고 하면 네. 이 화살이 나한테 오는 게 아닌데 이거를 김민석 후보 측에서 이렇게 쏜 화살이 네. 그 화살이 나를 향해서 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반응을 하니까 예. 진짜 저쪽을 향해서 쏜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러지 말고 우리 당에 그런 움직임이 있으면 그건 막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 필요하다면 우리 지금이라도 전수조사 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당내 의사결정에 참여하려고 하는 그런 준동이 감지된다면 철저하게 막읍시다. 이렇게 말을 하고 반응을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근데 일단 합니다. 합수부에서 민주당도 뭐 확인이 됐다라고 네. 해서 이제 수사에 착수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전당대회 복판에 압수수색과 수사를 먼저 받게 그러니까 돼요. 끝나고 해야죠. 이게 원래 1월 달에 수사가 진행이 되다가 중단되었다는 얘기를 기사에서 봤어요. 네. 그래서 저는 전대 끝나고 나서 이 문제는 정리를 해야 된다. 예, 전대 네. 후에도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깔끔하게 정돈이 그렇죠. 되는 거다. 예.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런 의혹에 그렇죠. 예, 오히려 국민의힘이 뭐 우리한테 뭐라 그러더니 민주당도 똑같네. 민주당도 위헌 정당이야. 이렇게 아니 비판하고 근데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 게 그게 확인된 들어있다고 게- 해서 위헌 정당은 아니죠. 예. 그거는 그 종교 집단의 문제인 거지. 그게 어떻게 민주당이 해체해야 할 위헌 정당의 요건이 될 수 있겠습니까? 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미래가 잘 안 보인다. 그리고 이제 청년 후보들이 공교롭게도 다 컷오프가 돼서 말로는 청년 하지만 실제로 기회조차 주지 않는 거 아니냐. 여전히 586, 686, 786, 886 이러다 986까지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86세대들에 대한 이제 비판이 상당히 있습니다. 뭐 언론들도 많이 비판을 하고 있고요. 이런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그 비판이 부당하다 내지는 뭐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민주당은 미래 의제를 담대하게 열어나갈 수 있는 새로운 리더십으로 교체되어야 되는 것이 과제이다라는 점에는 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네. 한편으로는 제가 사실 출마하기 전에 우리 당의 젊은 의원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여러 차례 했어요. 우리가 지금 자본시장의 정상화 문제도 다루어야 되고 우리 사회가 지금 심각하게 안고 있는 양극화의 문제, 이 문제를 가지고 주도적으로 우리 사회의 의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지도부로 나와야 되고 그 일을 여러분들이 우리 당에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고위원 출마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분들이 또 지금 우리 당에서 주요한 일들을 많이 맡아서 하세요. 그리고 그분들은 그 자기가 맡은 일에서 성과를 또 내고 싶어하고 되게 의욕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또 그러다 보니 그분들이 일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지도부가 필요한 거예요. 그 역할이 사실은 지금 저희 586한테 넘겨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이번 전대를 치르고 나면 다음번에는 그런 면에 있어서 과감한 이 세대 교체. 교체들이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다음번에는 봅니다. 586 싹 다 출마하지 말자 이런 말씀이신가요? 아이 그건 아니죠. 그렇게 그건 하면 아닌가요? 그거는 역량에 따라서 그리고 시대적인 요구가 있는 거고 그 요구에 따라서 뭐 이렇게 출마를 하든 역할을 맡게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요. 근데 86들이 너무 오래 해가지고 왜냐하면 사실 그 송영길 의원이나 뭐 이런 분들 다 30대 때 DJ의 젊은 피 수혈로 국회의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 이제 뭘 좀 해보려고 하는 30대들에게는 민주당이 기회를 잘 주지 않는 것 같다. 여전히 586의 이 강고한 틀이 너무 세다. 86들은 언제까지 하냐. 뭐 이런 당내 비판이 너무 많아서 제가 그걸 좀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댓글창에 보니까 뭐 조금 그 문제 제기는 해놓고 그 책임 있는 근거를 대지 않는 김민석 후보는 문제가 아니냐 이런 지적이 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들으세요? 그러니까 신천지 의혹을 제기했으면 그에 합당하는 근거를 제시하는 게 옳지 이쯤에서 덮고 전당대회 이후에 위원회를 통해서 조사하자. 이거는 온당하지 못하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근거는 어쨌든 합수본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 아닌가요? 합수본 수사는 국힘 수사를 하면서 나온 민주당의 거잖아요. 일부가 뭐 확인이 되었다. 그럼 그거 수사 중이다. 합수본의 수사는 수사고 이제 김민석 후보가 제기한 의혹은 합수본의 수사를 근거로 해서 제기한 건 아니잖아요. 전혀 별개의 건. 그러니까 본인으로부터 그것을 제가 직접 듣거나 뭐 이러지 못해서 모르지만 저도 이제 언론을 통해서 나온 것만 확인을 했는데 저는 뭐 수사와 관련해서 여러 정황과 제보들이 있었다. 요 정도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요? 수사와 관련된 정황과 제보들이 있었다.
이 제보들이 이제 김민석 후보에게 간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한테는 안 오니까 모르고. 예.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 이렇게 캠프를 취재해봐도 기자들이 캠프 관계자들이 잘 모르는데 오로지 후보만 아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저희도 이번 주 금요일 새벽에 김민석 후보 녹화가 있어서 그때 한번 상세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의원님께 아이고 벌써 3분이어서 그래도 요건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유시민 작가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 비판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이제 검찰 개혁이 미진한 데 대해서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를 둘러싸고도 이러저러한 이제 갑론을박이 이어지니까 대통령이 수사 기소 분리 완전 분리에 대해서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 이런 그 비판을 했어요. 전체적으로 유시민 작가의 비판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유시민 작가의 발언을 둘러싸고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해석도 나누고 평가도 막 하고 아마 그분이 그분의 영향력을 잘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발언을 들으면서 되게 안타까웠던 건 그분의 여러 발언이 모두 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애정이 담긴 발언이다라고 보기에는 좀 선을 넘었다라는 생각을 한 게 제일 안타까운 지점인 거죠. 이왕이면 정말 어렵게 세운 정부잖아요. 그럼요. 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애정이 담긴 조언과 그래서 회초리와 이게 뭐 필연적인 실패 이런 식의 과한 용어, 뭐 어물전에 그 썩은 내 뭐 이런 이야기들이 어느 부분에서도 이 정부에 대한 애정이 담긴 발언이다라고 보기에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제일 마음이 좀 안 좋죠. 왜냐하면 그래도 우리 진영에서 그래도 지성인 중에 한 분이고 어려울 때 여러 차례 그래도 중심을 잡아주는 이야기도 하셨는데 지금 몇 차례 보여준 발언은 우리가 생각했던 유시민 작가에 대한 기대치 혹은 제 개인이 갖고 있었던 기대치를 여지없이 허물어뜨리는 다소 실망스러운 발언이었다 이런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끝으로 의원님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예비 경선 통과했을 때 실시간 검색어 1등, 2등을 했대요. 아마 그거는 도대체 저 사람 누구야? 뭐 이랬던 것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통과할 수 있었어? 근데 저는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온 후보가 아니라 지난 20년 동안 민주당의 좀채로 마음을 잘 열지 않는 경북에서 오랫동안 민주당의 가치를 지역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성장해온 풀뿌리 정치인이다. 그래서 비례 초선 아니냐 이러는데 지역에선 제가 군의원을 했을 땐 국회의원급 군의원이다 이랬고요. 도의원을 할 때는 도지사급 도의원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저를 평가를 해줬습니다. 이제 영남에서 이렇게 잔뼈가 굵은 저 같은 지도부가 민주당 내에 한 사람은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결국 영남 1200만 유권자들을 민주당이 품지 않으면 이기는 민주당은 불가능하다. 이기는 민주당 말은 하지만 어떻게 이길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 오랫동안 민생 현장에서 농촌 현장에서 다져진 그런 구력으로 이 어려운 민주당의 이 상황을 좀 돌파해 나갈 수 있다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네, 알겠습니다. 기호 8번입니다. 네, 기호 8번 임미애 의원님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